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1권째 책으로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를 읽었습니다.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자연의 순리, 나이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이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활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자제하고 몸에 이롭다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며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 챙김에 신경 쓴다면,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의 노후는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재 역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한 내재 역량이란 외부의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의 에너지를 비축시키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내재 역량을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4가지 4M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엠은 모빌리티, 멘테이션, 메디컬 이슈스, what matters의 M으로 시작되는 4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모빌리티, 이동성, 즉 운동이고, 두 번째가 멘테이션, 마음 건강, 즉 마음 챙김으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세 번째가 메디컬 이슈스, 건강과 질병, 즉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네 번째가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 즉 내가 처한 환경과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동성, 마음건강, 건강과 질병의 3가지를 서로 균형이 맞도록 조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이겨야 한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 도달하면 머릿속에서 많은 양의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자아를 잊고 큰 보상감을 느낀다. 이 상태를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나는 8에서 10km 정도를 달리면 이 상태에 도달한다. 흥미롭게도 달리기를 마치고 발바닥에 큰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통증을 느낀다. 강도 높은 신체 활동에 동반되는 광화된 보상과 둔화된 진통 감각은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 사냥감을 쫓거나 맹수를 피해 달려야 했던 원시 인류의 삶 때문에 자연 선택된 특성일 것이다. 러너스 하이라는 달리기의 큰 보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달리기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귀찮음과 고통, 때로는 부상까지도 감내하고 잘 달리기 위해 계속 연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는 활동이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크게 느껴지던 고통의 정도는 과업 수행의 역량이 개선되면서 점차 약해진다. 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통을 뛰어넘는 감정적, 이성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보상을 찾는 것과 고통을 피하는 것을 사람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폐 거래라고 한다. 보상회로와 통증회로의 기묘한 관계. 보상과 동기, 축의 주인공이 도파민이라면 통증과 진통 축의 주인공은 오피오이드와 오피오이드 수용체다. 오피오이드는 진통 효과가 있는 아편과 비슷한 물질이라는 뜻으로 엔돌핀처럼 뇌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물질과 모르핀처럼 외부에서 인체로 투여될 수 있는 물질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물질들이 붙어서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를 오피오이드 수용체라고 한다. 생화학적으로 순수하게 오피오이드 신호를 활성화하는 물질을 사람이나 동물에 투여하면 도파민 신호까지 활성화되고, 도파민 신호를 활성화하는 물질을 투여하면 오피오이드 신호까지 활성화된다. 자극의 강도가 약한 당분, 알코올 등 식품에 중독된 경우에도 도파민과 오피오이드의 신호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만 치료제 중에 이 두 물질의 상관관계를 활용한 알약이 있다.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갈망은 줄이고 음식 섭취로 인해 엔돌핀 분비가 증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한 약이다.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에 노출되면 그 자극이 줄어들 때 따분함과 권태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인위적 자극 때문에 오피오이드 축이 활성화되었다가 자극이 소실되면 통증을 느낀다. 펜타닐이나 헤로인 같은 합성 마약을 남용하면 적응 현상 때문에 자극이 없을 때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자극원을 찾게 된다. 이러한 중독 증세는 의학적으로 작용 시간이 매우 긴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을 투여하면서 아주 천천히 하루 사용량을 줄이면 치료할 수 있다. 통증원이 있을 때 도파민 분비를 늘리는 보상을 받으면 주관적인 통증이 경감된다. 공교롭게도 도파민에 의해 생겨난 진통 효과는 도파민 수용체 자체가 아닌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차단하더라도 사라진다. 같은 원리로 도파민 수용체가 아닌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활성화해도 당분에 대한 쾌감은 강화되고 쓴맛에 대한 불쾌감은 약화된다.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빠르게 보상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당분, 알코올, 쇼핑앱 등에 하루 종일 노출되면 불쾌감과 통증이 함께 찾아온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열심히 뛰어 올라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즐기고 소비하고 소유하더라도 마음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작은 고통을 피해 도망치면 더 큰 고통을 맞는다. 빠르고 쉬운 보상으로만 삶을 채우고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실제 30대 여성 환자 D를 예로 들어보자. D는 몇 달 전부터 허리와 목을 포함한 온몸의 통증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점점 심해져 진료실을 찾아왔다. 아주 마른 체형으로 자신의 차로 직장에 출근하는 것 외에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적은 열량만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 20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습관이 굳어진 상태였다. 그 결과 허리뼈와 목뼈의 전만이 소실되었고, 근력은 70대 노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바른 자세로 앉기가 힘들고 운동을 할 기운이 없고 시간도 없어서 운동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피로와 우울감을 항상 느끼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했다. 소화 역시 잘 되지 않아서 고기는 거의 먹지 않고 있었다. 주로 군것질거리로 식사를 대신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아이를 돌보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보면서 잠을 청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병의원을 찾아가서 여기저기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진통제를 먹어보기도 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D는 체중이 적게 나갔지만 체성분 측정 결과 체지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한국의 마르고 젊은 여성이 대부분 겪는 마른 비만의 전형적인 사례다. 임상적으로는 지방 대비 근육 비율이 낮은 근감소성 비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
성인기 내내 근육량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아 극단적인 근골격계 과속 노화를 경험한 것이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긴 여생 동안 허리와 목을 치료하는 병의원의 단골이 될 뿐만 아니라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을 일찍부터 앓을 수도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꾸준한 운동이나 올바른 자세, 적절한 식습관 등 일상의 번거로움과 고통이 필요한 이유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D의 경우 사회적으로 개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쥐기, 돈, 소유물 등은 직장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고, 그 밖에 자잘한 도파민들이 업무가 끝난 시간의 결핍을 채우는 상태였다. 하지만 정작 운동을 비롯한 자기 돌봄 활동은 삶에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어려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렇게 간과된 요소들은 전반적인 삶의 기능을 일찍부터 떨어뜨린다. 20, 30대의 젊은 세대에게 가속노화의 개념이나 만성질환,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저하 등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당장 이번 주에 마무리해야 하는 보고서, 달마다 갚아야 하는 카드값이 급하다. 치맥은 클릭 2번이면 배달되지만 렌틸콩을 삶아 먹기는 귀찮고 근력 운동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따분하다. 하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정신적 걸림돌을 극복해야만 일상생활을 다면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크게는 2가지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삶에서 가속 노화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잠재적 해악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덜어내는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2번째는 습관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유익하지만 신체적, 인지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마음의 눈이 더 또렷해질 수 있다. 노화의 재설계, 습관부터 시작하자. 미혼인 30대 후반의 IT 개발자 A는 장시간의 근무로 지친 상태에서 매일 퇴근하면 맥주를 2-3캔 정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 회사가 성장하고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스트레스가 늘고 있었고, 퇴근 후 맥주를 마시는 습관은 A에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모임이 줄어들자 혼자서 마시는 술의 양이 점점 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업무 의욕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졌으며 스트레스는 늘어갔다. 그때마다 퇴근 후의 시원한 혼술은 더 공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순간 자기 효능감마저 떨어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지는 번아웃이 찾아왔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친구의 권유로 A는 나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혈압과 유산, 고지혈증 수치가 모두 엉망진창이었다. 가속노화 사이클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그가 지난 2년 동안 유지해온 퇴근 후 음주 습관을 단 하루 만에 버리는 데 성공했다. 스트레스와 질이 낮은 수면, 장기간의 좋지 않은 식습관과 알코올 섭취 때문에 위험할 만큼 높아졌던 혈압도 점점 정상화되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도 스스로 느낄 만큼 개선되었고 자기 효능감도 회복했다. 이러한 변화는 선순환을 일으켜 그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조차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술이나 당분을 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습관을 바꾸는 일은 애초에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질병이 생기면 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하루 만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습관을 바꿀 수 있었을까? 잘못된 습관을 강화하는 보상부터 파악하라. 먼저 자각해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해결했을 때 개선되는 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그동안 살아온 관성을 이기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A는 혈압이나 혈액검사 수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고 생활습관이 가져오는 가속노화 사이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 결과 현재의 음주 습관을 개선해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태도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는 나쁜 습관 회로를 없애고 좋은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뇌에는 중독 회로와는 별도로 습관 회로가 있다. 이 습관 회로는 단순화하면 신호, 회로, 작동, 행동, 목표, 보상으로 구성된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맥주를 마시는 습관을 예로 들면 신호에는 직장과 퇴근길의 스트레스, 퇴근길에 접하는 맥주 광고, 6시를 알리는 시계바늘, 저녁 시간의 배고픔과 목마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신호에 따라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된다. 사람은 갈증이 있을 때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느끼는데 이 보상이 알코올이 주는 보상과 합쳐져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은 강력한 습관 회로로 자리 잡는다. 습관 회로가 유지될 만큼의 목표나 보상이라는 연료를 제거하면 습관은 버릴 수 있다. 회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쪼개어 분석해야 한다. A에게는 구체적으로 긴 시간 일을 한 후에 맥주를 마시고 바로 쓰러져 잔다라는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자고 나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들면 수면 구조가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마디마디 끊어지면서 적절한 렘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날 인지 기능과 업무 효율은 더 떨어진다. 가장 주요한 습관 회로의 원동력을 파악했으면 이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명확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A에게 알코올 금단 증세를 줄이는 약물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소량 복용하도록 했고 집에 도착해서는 잠시 쉬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게 했다. 이렇게 술 없이 처음 며칠을 지내는 데 성공하면 저녁 시간을 채울 더 나은 활동들을 구상하고 실천하면서 약의 복용량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 습관 회로를 유지하는 연료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따라 그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른 행동을 분석해서 반사적인 행동들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나 역시 술을 즐기는 편이었는데 매년 2, 3개월 동안 금주를 하기는 했지만 오랜 기간 술을 아예 끊어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조금이나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을 접하면서 알코올을 좋아하는 것이 당 중독과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마침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직후 갈증이 나서 맥주 한 캔을 원샷하는 평소 습관과 달리 330ml짜리 액상 유청 단백질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나에게는 갈증이 신호였고 갈증의 해소가 보상이었던 것이다. 그 후
운동을 하거나 퇴근한 다음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맥주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고 금주 상태를 장기간 유지했다. 행동 자체가 습관을 강화시키므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술을 끊어야 한다면 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에는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습관 회로가 살아있으면 장애물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강제적이고 단독적인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각, 태도에 따른 이성의 힘, 장애물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좋다. 찰스 드윅의 습관의 힘은 다양한 과학적 관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일독의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책에서 다음 각주가 몹시 인상적이었다. 흡연, 알코올 중독, 폭식 등 몸에 깊이 배인 습관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습관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상대적으로 쉽게 몸에 익히게 하는 지혜를 많은 곳에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도 습관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습관적 행동을 자극하는 신호와 열망과 보상을 알아내서 자기 파괴적인 반복 행동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대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때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반복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와 열망을 알아내더라도 그 행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패턴을 바꿔갈 방법을 계획할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 많은 사람이 좋은 습관 만들기는 아예 포기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들만 가까스로 해내는 것 같다.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근력 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대답한다. 특히 여성들은 젊더라도 근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걱정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설계해 장기간 유지한다. 그 결과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근육이 노쇠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 노년내과 의사 눈에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앞으로 10년, 20년 이어갔을 때의 척추 상태가 선하다.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에 큰 스트레스도 견뎌낼 역량이 생긴다. 만약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다른 요소들에서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각해야 한다. 심하게 아파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는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 트기 시작한다. 하루 15분에서 20분이라도 스마트폰 달력 앱에 일정을 등록하고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홈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집이라는 장소가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 회로의 환경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방의 환경을 약간 바꾸면 도움이 된다. 저녁에 지친 상태에서는 자아가 고갈되어 운동할 수 있게 이성이 힘써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마저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라도 써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재활해야 할 수도 있다. 2, 3주 정도 거의 매일 반복하면 생활의 여러 요소가 빠르게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낼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점점 많이 분비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4주에서 6주를 유지하면 습관 회로의 재생산 지수가 복리의 문턱값을 안정적으로 넘기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불필요한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지 않기 위한 좋은 닷 역할을 해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재편성할 역량을 키우는 것은 이제 살펴볼 내재 역량을 쌓아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신체 기능을 연결해 생각하기 어려워한다. 사회체제와 통계의 해석, 보건의료 행정이 모두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65세가 되면 갑자기 온몸이 노인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막연한 착각도 한몫하는 것 같다. 이처럼 나이가 든 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다. 그들은 짧고 굵게 살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많아서 바쁘니 운동을 비롯한 몸 관리는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체 기능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연속적,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어느 순간 갑작스레 노인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만들고 관리한 신체 기능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평생 인지 기능의 자산이 되고 안정적으로 구축한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방호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운동의 과학적 효과. 이동성 도메인, 즉 신체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 수렵채취 사회의 인간은 현대인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거 인간은 움직이고 먹고 쉬는 기계였다. 하지만 현대 도시인이 하루 종일 이동성 세부 도메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많이 운동해도 과연 유익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운동의 총량과 이동성 세부 도메인 기능의 스펙트럼에서 정점에 있는 인구 집단인 전문 운동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들을 베테랑 운동선수 또는 시니어 운동선수라고도 한다. 모든 운동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문 운동가는 은퇴 연령을 훨씬 넘긴 후에도 해당 종목에서 계속 훈련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신체 기능과 노화 영역에서 연구 대상은 보통 50세 이상의 전문 운동가들이다. 전문 운동가들은
해당 연령 집단에서는 신체 기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연령별로 쭉 배열해서 비교해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의 효과만 분리해서 볼 수 있다. 그림 15-C에 나타난 연령별 마라톤 최고 기록 곡선은 대규모 인구 집단의 평균적인 노화 정도를 나이에 따라 표현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하나마나 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림 16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체계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노화를 경험하더라도 동시대를 사는 젊은 운동선수들의 점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고 양질의 식사를 하기 어려웠으며 운동의 세부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먼 옛날에 비해 근래에 운동을 배운 전문 운동가들은 신체 기능의 감퇴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계적인 역량과 운동 방법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건강관리 기술도 발달한 결과 덕분이다. 전문 운동가가 아니더라도 젊은 성인기에 운동을 많이 한 집단은 운동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노년기의 신체 기능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화에 따른 만성 질환의 발생도 당연히 유의미하게 적고 인지 기능도 좋다. 또한 주로 앉아서 생활한 사람들의 심폐지구력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젊은 성인 인구 집단의 하위 20% 이하로 쇠퇴한다. 반면 전문 운동가들이 심폐지구력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성인 인구 집단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 누적 운동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부작용 없는 치매 예방약. 고강도 운동을 할 능력을 젊어서 갖춰 놓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더 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뻘뻘 나게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돕고 복부 지방을 태우며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혈관이 탄성을 유지하며 뇌와 근육에서는 뇌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익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 중추신경계의 여러 회로도 불꽃처럼 켜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없는 항우울제이자 진통제로서 효과가 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동안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알림 같은 외부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몸의 감각과 호흡에 집중하면 그 자체로 마음 챙김이 된다. 이러한 여러 효과를 반영하듯 일상에서도 격렬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은 기억력, 집중력을 포함해 전반적 인지 기능이 훨씬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부작용이 별로 없는 치매 예방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신체 기능 자산을 쌓으려면 가능한 한 젊을 때 운동 능력을 키워 놓아야 한다. 이상소견이 쌓여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발생하면 질환과 복용하는 약들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운동밖에 할 수 없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대사체계의 변화, 신경계통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더라도 그것이 기량 향상이나 근육량 증가로 이어지는 폭이 줄어든다. 또한 근골격계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며 유연성이 떨어져 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상은 더욱 커진다. 여러 제약이 있어도 노년기에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전문 운동가에 준하는 기량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언어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 현저히 높은 것처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일찍부터 신경 써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년기가 되면 한 사람이 평소 걷는 속도는 그 시점에서의 기대 여명을 얼추 반영한다. 노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평소 보행 속도를 초속 1m로 유지하면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사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면 이동성 내재 역량은 사람의 건강 전반을 반영하는 단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다.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저축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우론 이런 운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점진적으로 근력, 유연성 등 세부 도메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갖춘 이동성 내재 역량을 노후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가꾸고 돌보면 된다. 초강력 가속노화 인자, 수면 부족. 몇 달 새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 같다며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인지기능 변화뿐 아니라 수면 이상과 기분 변화, 사고 체계의 이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기저만성질환 병력이나 뇌사진으로는 임상 경과가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처음 환자가 느꼈던 불편함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나 자꾸 새벽에 깨는 증상이라면 수면제를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다가 다른 정신적인 불편함이 함께 생긴 것일 수 있다. 잠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부분 스트레스성 수면 문제로 의사를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이 시작이다. 이 수면제가 일단은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복용한다. 하지만 몇 주 이상 복용하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렵게 되니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난다. 문제는 수면제를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수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인지나 기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의 부작용을 겪는 상태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면 일부는 치매로 진단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거져 나온 결과만 수면제로 억누르다가 애초에 걸리지도 않던 치매로 진단받는 안타까운 경우다. 실제로 순수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면 이상이나 우울감, 사고 이상이 동반된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수면 이상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상의 악순환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면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면밀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치료하면서 수면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패턴, 양과 질이 회복되면 환자가 호소하던 치매 증세도 몇 개월에 걸쳐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수면 부족은 초강력 가속노화인자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한 수면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에 인색하고
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룻밤을 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비슷한 정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킨다. 이렇게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약간의 수면 부족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일 동안 하루에 6시간만 수면을 취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을 보인다. 이에 따르면 늦은 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대형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만취한 것과 비슷한 집중력과 판단력을 가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여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광범위한 인지 기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 수면 시간을 줄이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해악을 예방하는 최소 1일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7시간 30분이다. 수면 부족은 뇌 기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데 집중력과 장단기 기억력, 의사결정의 질에 모두 악영향을 준다. 그 결과는 마음 챙김 되지 않은 상태, 곧 마음의 엔돌피가 매우 높은 상태다. 자제력이 저하되고 화가 나 있으니 해로운 자극원에 더욱 탐닉한다. 당연히 몰입이 불가능해지고 과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 스트레스는 배로 증가하며 더 긴 시간 일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